2부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세계어 K 시간입니다. 오늘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일리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지겹더라고요. 푸틴하고 트럼프 이 밀당이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정말 이거 밀당도 아니고 이렇게 신경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최근 소식이 뭡니까, 일리아 교수님? 그러니까 푸틴과 트럼프. 최근 소식은 이제 일단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 같고, 합의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트럼프의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계속 달라지긴 한데 3인자, 그러니까 젤렌스키와 푸틴과 트럼프가 그것도 셋이서 만나기로 한 것 같고, 네, 그 장소는 아직은 정하진 않았는데 가장 러시아 쪽에서 지금 유출한 게 가장 유력한 후보는 네. 아랍에미레이트예요. 아랍에미리트요? 네. 그쪽에서? 네, 그쪽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약간 트럼프가 안 좋아할 것 같고, 또 아랍에미리트는 트럼프가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푸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좋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이런 균형을 잡은 그런 곳이니까 그쪽에서 만날 것 같고, 네. 실제로 만날 건지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트럼프에 너무 많은 게 달려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우리가 알잖아요. 트럼프의 성격을. 즉석에서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할까, 상대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대응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혀 예측하기 불가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도 많이 하고 하도 어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트럼프의 입을 바라보기보다는 푸틴의 입을 바라보는 게 어쨌든 정확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트럼프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2주 뒤에. 항상 모든 게 2주 뒤에. 최근에 뭐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인도는 3주 뒤라는 이제 새로운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2주 뒤. 그런데 어제 보니까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 7일 크렘린 궁에서 밝힌 거는 푸틴과 트럼프가 만난다. 그것도 수일 내에 만난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양자 회담, 그러니까 장소는 정해지진 않았는데 아마 정해졌을 거예요. 근데 정해지지 않았다고 일단 얘기했고 기본적으로 회담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으로 크렘린 궁에서 발표한 내용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서로 이렇게 밀당이 굉장히 몇 달 동안 진행됐잖아요. 푸틴과 트럼프 사이에. 이번에는 뭔가 의제가 조금 확정되고 휴전의 전제 조건이 마련됐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밀당, 신경전이라는 거는 서로 동등한 상태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결코 동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화내고 붙이고 장구치고 푸틴 대통령은 네.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실망을 한다는 건 뭐 기대를 많이 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건 기대한 사람의 잘못이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메드베데프 같은 이제 소위 복심으로 통하는 다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죠. 자, 이번에도 푸틴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궁지에 몰린 것 같아요. 50일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10일에서 12일 사이 얘기했다가 갑자기 맞아요. 8일까지 얘기했다가 그 와중에 위트코프 특사가 또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하고 3시간 그렇죠. 만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이 정도로 매달리면은 푸틴 쪽에서도 뭔가 응해주는 제스처를 취해줘야지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의 면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는 휴전 협상에 늘 열려있는 나라라니까. 네. 누구와도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다니까. 이걸 또 보여주기 딱 좋거든요. 네. 그리고 우린 젤렌스키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 단 네.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근데 그 부합한다는 게 뭐냐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합법적 대표가 아니야. 대통령이 아니야. 네. 대통령 선거 다시 치르고 와. 네. 그럼 우리는 대화해줄게. 네. 이거거든요. 그런 식이죠.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이냐. 사실 러시아 측에서는 휴전을 할 생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2, 3개월 안에 우리가 완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 측에서.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좀 살려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공중전을 안 한다라는 방식이라든지 뭐 공중전. 네. 네.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양보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좀 벌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 봐. 나 푸틴 만나서 얘기하잖아. 결국 이 휴전협상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 과정에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유럽은 난리가 났어요. 우리 또 여기서 패싱 당하는 거 아니야? 둘이 짝짝꿍 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렇죠. 네. 어떻게든 저 둘만이 짝짝꿍 하는 걸 막아야 돼. 네. 이러고 지금 젤렌스키하고 유럽은 그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인 거죠. 일리아 교수님, 그 이제 외교라는 게 그냥 전화 통화 뭐 한두 시간 하는 것과 직접 대면하는 거는 완전 이제 맥락이 다른 거잖아요. 특히 이제 정상회담 직접 만나는 거는, 대면하는 것은 이미 합의문은 나와 있다. 보통 이제 그 정도죠. 물론 이제 우리 하노이의 처참한 실패 이런 걸 보면서 항상 그게 100%는 아니야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만난다는 건 결론을 좀 내야 되는, 어쨌든 양쪽 다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전제 조건을 막 크게 흔들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걸 끝까지 요구하겠죠.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는 푸틴은, 그러니까 푸틴이 요구하는 거는 일단 젤렌스키 인정 안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영토도 다 러시아 거고 뭐 이런 거죠. 대략 몇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전제 조건으로. 푸틴은. 이게 러시아 내에서도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크렘린이 요구하는 부분과 네. 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크렘린이 국내 언론에서 흘리는 것과 조금 많이 달라요. 좀 결이 다르군요. 네, 달라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언론에서 나오는 것과 실제로 푸틴 내부적으로 하는 것. 우선 최소 푸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 양보할 수 있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우크라이나의 땅을 먹어야 국내 언론을 달랠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승리처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사실은 그 지도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푸틴이 가장 많이 겨냥하는 게 도네츠크 주랑 루한스크 주인데 네. 지금은 러시아가 완벽하게 그 행정 구역을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군요. 맨날 달라지는 것 부분이 있는데 푸틴이 그걸 아예 점령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네츠크랑 루간스크는 거의 그때 뭐 40%, 20%, 네. 뭐 30%막 이렇게 되는데 100%를 점령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부 이제 네, 돈바스 동부를 지역이라 부르는 그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은 점령하지도 않고 그 전선 거기까지도 안 갔는데 푸틴은 그건 완벽하게 내놔라 라는 입장이고 네. 그게 최소한의 선이에요. 푸틴의 미니멈이다. 미니멈이에요. 정말 미니멈이에요. 네. 그 이하로는 갈 수가 없어요. 푸틴이.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는 너무 그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라도 잡아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젤렌스키는 거기 합의할 수가 없잖아요. 내 땅을 절대 안 될 거예요. 떼어놔야 되는데.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점 하나 부분이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약간의 양보식으로 많이 변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젤렌스키는 자, 그래, 지금은 전선에서 일단 멈추고 러시아가 점령하는 거는 일단 어떻게든 처리하자라는 입장까지는 도달했어요. 네. 젤렌스키가. 네. 그러니까 아마 유럽 쪽에서는 압박이 너무 세서 네. 그런 입장 차이를 보여준 것 같은데 네. 근데 푸틴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지금 점령하는 것과 플러스 알파 네. 내놔야 네. 그때부터 협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런 푸틴 입장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를 만나도 과연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면대면 하더라도 그냥 무산될 수 있다. 무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노이식이 될 수도 있고, 하노이식으로. 네, 될 수도 있고. 그럼 최악이잖아요. 그렇죠. 하노이식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쪽으로 될지 아무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캐릭터가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강해가지고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푸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푸틴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를 예측하지 없잖아요. 트럼프는 진짜 정말 넉넉하게 다 이렇게 통 크게 다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돼. 그러면 완전히 단결하고 완전히 젤렌스키에게 무기를 대폭 지원하기로 막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러시아를 좀 떠나서 우리 관세 얘기를 좀 해보면
현지 시간 이제 7일 거기 시간으로 0시로 이제 관세 부과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네, 현지 시간 동부 시간 0시로. 음. 그런데 지금 막 10%부터 영국이 이제 제일 좋죠. 10%부터 뭐 50%까지 지금 각 나라마다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데 성적표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와중에 인도하고 원래 미국하고 관계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브라더 뭐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인도하고 트럼프, 그러니까 인도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인도를 미국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제 인도하고 관세 협상 거의 타결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자, 걸림돌이 된 부분이 농산물 개방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내부적으로는 이제 인도는 사실 농민의 그 비율이 40%예요. 그러니까 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농산물 시장은 개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디 총리의 지지 기반이 농민들인데. 네, 맞아요. 자, 게다가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무력 충돌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중재해가지고 이 전쟁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파키스탄에서도 맞다. 노벨 평화상 드려야 돼요. 막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예, 트럼프 대통령도 나 이것까지 중재했는데 노벨 평화상 이래도 안 줄 거야? 내 이름 오바마였으면 당장 줬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도 입장에서는 네. 인도가 사실 파키스탄하고 비교했을 때도 워낙 큰 나라인데 인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야? 왜 미국이 중재해? 인도가 그냥 파키스탄 밀어붙여가지고 파키스탄이 꼬리 내린 거지. 네. 사실은 모디 총리도 그런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지지 기반을 다져왔고 삼성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굴복했다라는 걸 보여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많이 심기가 불편했던 차에 이게 어긋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모디 총리를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봐줄까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25%를 부과를 했는데 네. 여기다 플러스 너 러시아산 원유 엄청 수입하더라. 네. 그거 멈추지 않으면은 우리 50%로 올릴 거야. 25 플러스 25에서 50으로 올리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 3주간의 기간을 준 건 딴 건 아닙니다. 그냥 중간에 러시아하고 일단 회담도 잡혀 있고 상황 돌아가면서 보면서 그리고 네. 너네한테도 기회 줄게라는 식으로 선심 쓰는 듯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인도가 어느 정도로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느냐? 네. 러시아가 사실 그 석유 팔아서 전쟁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쟁 터지기 전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1%도 수입하지 않았어요, 인도가 거의. 근데 거의 안 했군요. 그렇죠. 전에는. 예. 맞아요. 그러다 이번에는 그 전쟁 터지고 나서 38%까지 수입을 하고 있고 네. 47%를 중국이 사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한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입니다. 정말 경제 성장 엄청 많이 했고요. 네네. 심지어 인도는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해가지고 이걸 정제해가지고 그 정제물을 어디다 팔아먹느냐. 네. 수입할 수 없는 유럽에 파는 거죠.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 가스 원래 직송으로 받다가 그거 막히면서 특히 독일. 그러니까요. 졸지에 인도로부터 다시 수입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우회로를 찾은 거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이걸로 우리 경제 성장 엄청 했는데 이것도 포기해야 돼? 네. 지금 이 와중에 인도가 오케이 그러면은 어쨌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대체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과 조금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난국을 좀 타개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가 참 재밌는 게 속마음은 농산물 시장 개방 안에서 화가 났는데 그 말을 세게 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러시아산 원유 사지 말라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핑계는 그러니까 명분은 러시아산 원유 사니까 인도는 나쁜 아이들이야. 50% 관세 때릴 거야. 이제 이런 레토릭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주 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도 총리가 무려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시는 중국하고 인도는 사실 국경 분쟁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도 죽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한마디로 왼수지간인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무려 인도와 중국을 지금 친하게 만드는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큰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 관세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협상을 주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트럼프는 가장 친미 국가, 가장 미국이랑 좋은 관계를 가졌던 국가를 가장 세게 때리는 거고요. 일본, 인도 이렇게. 일본, 인도, 한국 뭐 등등등. 또 그 재미있는 얘기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관세를 받은 나라가 너무 의아하게 스위스예요. 39%. 네, 스위스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스위스 네.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맞아요. 가장 크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근데 독재자 자기 나라 안에서 모든 국내를 막 그렇게 쥐고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는 트럼프도 꼬리를 내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 석유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들은 인도와 중국인데 네. 중국의 삑소리도 못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모든 게 인도 탓으로 하고 있어요. 너네 러시아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러시아에서 뭐 석유를 많이 사잖아. 그러면 플러스 25.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한테는 그런 얘기를 아예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실질적인 적국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중국에 대해서는 뭐 약간 컴다운하고 그러니까 못 본 척하고 있고 인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때리고 이거는 어떤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 앨리슨 교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그 하버드대 교수인가요? 앨리슨 교수가 최근에 그 포린 팔라스에 글을 쓰긴 했는데 트럼프 잘 봐봐. 앞으로 중국하고 이제 친하게 지낼 거야. 당신들의 모든 예상을 벗어나서 원래 그렇게 트럼프가 중국을 싫어하지 않아. 그리고 연말쯤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메시지가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거든요.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약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무서우니까 약간 아무 말 못하고 있고 인도는 왠지 만만해 보이니까 약간 때리는 형국이 아닌가. 제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네. 동맹국부터 때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야, 니들 우리 미국 없으면은 니들 안보부터 경제까지 다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고 때리는 거거든요. 네. 중국은 사실 굉장히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들을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네. 맞아. 일기 맞아요. 예, 맞아. 일기 때도 보라고 저 독재 국가들 그냥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 원수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저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취임하잖아 하루만 독재할 거야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본인 대선 기간에 끊임없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세계 독재자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는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한편으로는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어떻게든 주저앉힐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을 그런 식으로 때려가지고 주저앉힐 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과 트럼프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트럼프는 알고 하는 거고요.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에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 통화를 했었고요. 사실은 그때부터 물밑에서 계속 중국 방문, 국빈 방문, 시 주석과 만날 거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주석하고 계속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트럼프는 결국 중국을 때리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중국과 대화를 할 것이고 결국은.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발을 맞춰 가지고 본인을 푸틴, 시진핑,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 네. 저는 지금 제가 언급한 그 독재자들과 트럼프가 결코 사이 나쁘게 지내지 않을 거다. 네. 굉장히 그들과 오히려 굉장히 좋은 모습을 연출할 것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것 봐라. 독재자들과 이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 중에 내가 처음이고 이게 곧 세계의 평화다. 그러니까 나 노벨상 주세요. 노벨상 노벨 모든 평화상 게 주세요. 기승전 노벨 평화상. 그렇습니다. 네. 참 이분 답답합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이 러시아 원유 뭐 이거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결국은 인도와 사회가 안 좋아지면 뭐 지금은 이제 뭐 모든 기존의 어떤 질서들이 다 파괴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질문도 굉장히 우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쿼드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쿼드를 통해서 인도, 호주, 일본, 미국이 안보 협의체를 만들고 정상회담, 뭐 외무장관 회담 계속 격상시키면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인도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면 중국 견제라는 건 또 없어지는 거고 뭐 다 해체하겠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의 지정학적 전략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에게 지정학적인 전략이라는 건 없어요. 아, 네. 트럼프가 그냥 움직이는 대로 지금은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원래 FTA예요, 미국이랑. 맞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거는 무관세. 깨끗하게 있고 완벽하게 백지부터 다시 협상하자라는 태도잖아요. 모든 나라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미국에 신뢰하고 어느 정도의 미국을 안보 장치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를 가장 세게 때리고 있고 네. 뭐 그 중에 가장 큰 손을 보는 게 뭐 일본, 유럽과 그런 나라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이랑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보시면 관세를 안 매긴 나라들은 아예 0이에요. 뭐 러시아, 뭐 네. 중국이랑 좀 더 얘기가 다르지만 북한, 뭐 베네수엘라 아예 관세 협상 얘기까지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협상은 지금 친미 국가랑 얘기를 하고 있고 독재 국가랑 얘기만 하고 있어요. 관세 협상은 안 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요. 이제 뭐 이렇게 전략이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민망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네. 미국이라는 게 전략은 어쨌든 예,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질서를 구축하고 그 경제적 질서든 지정학적 질서든 뭔가 지휘자가 돼서 해왔는데 스스로 그걸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나마 그 업무를 계속해오던 실무진들은 관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헤드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모든 걸 다 파괴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국무장관이 직책이 4개라고. 근데 사실 국무장관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렇죠. 트럼프가 다 결정을 하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슈가 우리 외신들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잠깐 좀 이렇게 통신 차단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외신들이 우리 그 뉴스 좀 안 보고 좀 모른 척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루하루 보는 사람들이 민망합니다. 일단 평론가님, 외신들 헤드라인은 어떤 거예요? 네, 뭐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 뭐 저항했다. 체포에 저항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이 둘 다 구속이 구속이 구속이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너무나 객관적이고 너무나 냉정하게 네.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아프죠. 네. 예. 실시간으로 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네. 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통령들 부부가 제가 대통령들이라고 할 뻔했네요. 예. 그 사실상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대통령들. 예, 대통령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순방을 다녔잖아요. 너무 자주 갔죠. 우리 너무 자주 세금 갔어요. 줄줄이 샜어요. 그렇습니다. 수백억 예. 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얼굴이라는 얼굴은 다 팔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더 잘 알아. 더 잘 알고 사실은 보도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더 부끄러운 상황이 그렇죠. 돼버린 거죠. 네. 예. 저는 그러니까 키워드로 되게 그러니까 AFP인가 뭐 어딘가에 일단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제 체포를 거절하면서 new method of resisting. 그러니까 저항하기 새로운 방법이라고. 방법. 네. 저런 방법도 있었어? 네, 저런 방법도 있었어. 약간 이런 네. 식으로 약간 초롱을 아, 약간 그렇죠. 섞이면서 하는 초롱이죠. 보도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아, 진짜 창피해. 또 그러니까 거의 모든 외신들,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부터 다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다 들어갔어요. 네, 다 갔어요. 어떤 정치적인 혹은 법률적인 맥락이 있는지를 네. 콕 집어서 설명을 네.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관련 외신을 일부러 안 읽고 있어요. 그냥 인도 얘기나 읽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부 동반으로 구속되는 게 이게 처음이죠. 처음인 거죠. 처음이죠. 전 네. 세계적으로도 처음인 거죠. 그러면서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외신들은 조목조목 아주 간결하게 짚어주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구치소에 있느냐. 이 사람 내란 혐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사실은 영부인 때문이다. 네. 김건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그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에 계엄을 선포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영부인이 지금 그때 제기됐던 의혹들, 수많은 의혹들로 인해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 내용들을 아주 조목조목 저 잘 다, 짚어주고 예. 있죠. 그래서 외신만 딱 보면은
너무나 깔끔하고 깔끔하게. 깔끔하고 드라이하게. 그리고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네.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타임라인이 다 읽힙니다. 네. 굳이 V0라는 단어를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읽어도 뒤에는 그냥 김건희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걸 알게끔 깔끔하게. 네, 계엄할 때 중국에서 이런 네. 조롱이 유행했잖아요. 어떤 거죠? 나 사랑 때문에 땡땡까지 해봤다. 예. 맞아요. 예. 기억나요. 그게 중국 언론이었던가요? 예, 중국 쪽에서 네티즌들이 먼저 아.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해외 언론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말과 빤스라는 말이 한 문장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보기가 좀 그렇죠. 네. 그 헤드라인에 대통령 프레시던트가 있는데 언더웨어. 예, 막 언더웨어가 예. 처음에는 테이킹 오프 클로스 그러니까 옷을 벗었다라고 네. 하다가 나중에 진화해서 언더웨어까지라는 단어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 그 특검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걸 인용을 해서 외신이 네. 정확하게 보도를 했죠. 그렇죠. 속옷 차림이었다. 네. 부끄러우니까요. 빨리 끝낼게요. 이미 늦었지만 빨리 끝낼게요. 네. 세계화 K였고요. 문희정 평론가님 그리고 일리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